최근에 워낙 부동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영끌 오적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 오해를 받고 계신 점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저는 뭐 PD수첩에 매년 비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이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목소리를 또 변절시켜요. 저는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범죄인처럼 나오잖아요. 그냥 얼굴 나가도 되고 목소리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적폐 세력의 수괴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도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영끌 오적은 정말 애칭이죠. 뭐 저는 그런 거 전혀 뭐 타격받지도 않고 그게 공식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브라인드라는 카페에서 한 사람이 올린 거예요. 투표 결과가 몇백 개예요. 1등이 몇백 개라고요. 네. 그냥 해프닝인 것들이고 또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요. 솔직히 이해하실 거면 이제 구독은 눌러주시고 공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입니다. 24년째 연구원 생활하고 있고요. 부동산 연구 활동을 해서 연구를 의뢰하는 쪽에다가 결과 보고를 하고 뭐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를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콘텐츠들은 안전합니다. 오염되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세가 올라갈 때는 나만 소유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것들이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더 빠질까봐 보통 걱정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걱정에서 가장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빠지든 올라가든 좀 무감각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자가 목적으로 샀을 때 몇 년 정도 거주하느냐 분석을 해보면은 10.7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자가 목적으로 집을 사게 되면은 11년 후에 파는 거예요. 그럼 당장 1년 동안 등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산 가격보다 그때 팔 때쯤에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그때도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주택을 선택하면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가장 예를 많이 든 아파트가 음마아파트예요. 음마아파트가 2007년도에 제일 고점 찍었을 때가 14억까지 갔다가 2012년도 저점 찍었을 때 8억까지 갔거든요. 음마아파트 같은 강남도 빠지지 않느냐라고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 시점 27억이에요. 14억에 샀던 8억에 샀던 상관없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이제 27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왜냐면은 음마아파트는 좋은 입지고 좋은 상품이고 재건축이 가능한 상품이고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학군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냥 구축 자체로서도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또 삼성동 개발이 또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입지 가치가 올라가는 점이기 때문에 신축이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구축이라 하더라도 입지값 대비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타이밍에 사도 뭐 1억을 더 버니 5천만 원을 더 버니 그 차이인 것 뿐이지 버는 것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고수도 못 맞추거든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적정한 시기에 사는 것들이고 사는 시점에 내가 가진 경제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사게 되면은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소장님은 지금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셨는데 22년째 이 입장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격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하려면은 개별 입지, 개별 상품 갖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다 녹여넣다 보니까 그쪽 분야만 22년 동안 파괴된 전문 연구원이 됐던 것들이죠. 네.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포인트들인데 제가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인터뷰 요청이 되게 많아요. 질문지를 보내오시는 첫 질문이 뭐냐면은 2023년도 몇 프로 오릅니까? 몇 프로 하락합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거든요. 그건 일단 그 자체가 그렇게 응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응답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신뢰할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했던 것들이고 모든 걸 개별 입지로 봐야 되는데 뭐 하락기다 상승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 아직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안 풀린 지역들이 있어요. 비규제 지역으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까지 4개 구일 텐데 그럼 이 지역들은 왜 규제 지역에서 안 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락 장인데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반포자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평대라든지 30평대 중에서 전 고점 대비 낮게 계약되는 것들은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하락과 신고가 갱신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하락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아마 지역마다 아니면 상품마다 혹은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다른 좀 전략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품들은 2021년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많이 빠져요. 거래도 많이 됐었고 거기에는 아마 실수요도 있었고 투자 수요도 있었을 텐데 아마 좀 투자 수요성이 좀 강했던 물건들을 아마 많이 좀 팔려고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급 입지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았던 지역들이 좀 조정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품으로 가거든요. 여기를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팔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돼요. 파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싸게 파는 것들이거든요. 수요가 있는 입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보통 금매로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매로 내놨을 때 금매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은 하락이 되는 것들처럼 보이는데 요 입지하고 당장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물건을 막 던지는 입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팔리는 대로 팔리는 것들이니까 실제 조정이 된 지역 중에서도 금매물만 거래된 지역들이 있고 정말 하락을 하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두 지역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략을 물어보셨으니까 금매물만 조정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금매물 나오면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다음에 지금 정말 투자 물건들이 많아서 막 던지는 지역들은 지금은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정말 실거주를 할 거야 라고 그 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들은 제일 좋은 거 하셔야죠. 작년과 올해 가장 많이 조정됐던 지역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지역은 세종시고요. 한 지역은 대구예요. 그럼 대구의 대장 지역이 수성구인데 수성구도 많이 조정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수성구에 가고 싶었는데 비싸서 혹은 로얄동 로얄층이 안 나와서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들어갈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 작년에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 이유는 입주하는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분양 물량이 많은데 분양하는 것들이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입주 물량들도 피가 다 빠져서 거의 무피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 아파트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될 때 갈아타기 하시면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골라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또 청약 시장도 되게 열렸는데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청약 가점도 낮고 심지어는 규제지가 세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거래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청약도 되고 분양권도 살 수 있고 기존 아파트 매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골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상향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시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죠. 좀 비싼 입지도 그렇고 싼 입지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것들을 지역별로 상품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시장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이분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2021년도랑 비교하게 되면은 완전 폭망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미분양 난 게 단 한 세트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수백 대, 수천 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다 미분양이 없어요. 분양도 안 판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분양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 시기,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에 2015년도, 16년도까지 그 전 20년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미분양이 늘 있었어요. 어떤 시기에도 늘 있었고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초기 계약률이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 같은 입지는 대기 수요가 많아서 싸게 분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비싸요. 싸게 분양할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 났었고 초기 계약률은 낮았고 준공되기 전까지만 분양이 끝나게 되면 완판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조사들을 1년에 50건에서 100건씩 하고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분양률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2021년도랑 비교하다 보니까는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혹은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게 잘 된 거예요.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분양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전보다 한 최소한 500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고 계약률이 100%는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아마 이제 몇십 프로가 나올 텐데 계약금으로 그 지금 건설비라든지 굉장히 대출 받은 비용만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입주할 때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어차피 중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불할 때까지 지불하고 그때까지 입주만 완료시키면 끝나는 것들인데, 분양은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후분양도 아니고 선분양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분양이 되긴 했는데 이제 1년은 남았거든요. 2년은 안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 시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어쩌면 공급자 입장일 수도 있고 정부 입장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한 결과였었던 것들이고요. 2021년도 결과랑 비교했을 때는 폭망이 맞는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잘 분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일반인들은 공감을 못 하시죠.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대부분 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6대4 비율입니다. 자가가 60%고 임차가 40%인데, 40%의 임차인들의 가장 희망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전세를 가고 싶어 해요. 월세보다는. 그래서 그럼 그들한테 희망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택 마련 자금을 많이 해달라,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달라였어요. 그럼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금리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금리가 높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주면 되는 것들인데, 그런 정책들이 안 나와요. 정책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개선 사항들을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 소비자들한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것이 월등히 생활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우려와 불안과 고민들은 다 사라집니다. 일단 아파트를 사는 순간부터는요, 하락을 해도 그냥 실고자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층에는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공공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양쪽에 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책 소개 혹시 하고 네네네. 감사하죠, 그러면.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울 부동산을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이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청 중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고 리스크가 가장 낮고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도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것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을 이해하는데도, 지방 부동산을 이해하는데도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도시계획 2040을 발표했거든요. 그 계획 중에서 80%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21년 동안 연구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될 수 있는 것들도 짚어드렸으니까, 특히 이번 책에서는 서울 한장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의 10배 크기예요. 이 책에 설명한 내용들대로 한번 답사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베스트셀러 진열장에 있을 겁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